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이자 수입으로만 벌어들인 돈이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은행들만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은행들 순이익이 이제 8조 원이 넘었는데 7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이자 수익이 20조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첫 기사를 보시면 아니 순이익은 8조 원대인데 이자 수익은 20조 원. 그게 뭐야 하실 텐데요. 이제 이게 회계학 이론 같은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순이익은 이제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20조. 그다음에 비이자 수익이 한 3조에서 23조가 되는데 여기서 그런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대손 충당금이라든가 법인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야 됩니다. 다 빼고 난 당기 수익 이익이 이제 8조 4천억이 됐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이자 수익은 뭐 영업이익 이 정도로 일단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8조 4천억이라는 순이익도 작년보다도 월등히 좋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거의 최대치라고 했는데 작년보다도 더 좋은 이제 거의 7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핵심은 이제 단기 순이익에 더 모체가 되는 이자 수익이 무려 20조 원이고 작년보다도 9.5%, 10% 넘게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저것을 보면 뭐냐? 은행들이 뭘로 지금 장사하느냐? 이자 장사로 버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럼 이자 장사는 누구 돈이냐? 바로 우리들 그렇죠. 대출이자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씁쓸하다 나아가서 비난까지 쇄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사상 최대 이자 수익이라는데 이자 수익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자 수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대 마진인 것이죠. 은행 입장에서는요. 은행은 우리에게 예금 금리를 주죠. 또 반면에 대출 받은 사람한테는 대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차액이 바로 이자 수익으로 잡히는 건데 왜 이자 수익이 20조 원이나 됐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올 상반기가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시기였단 말이죠. 빠르게 올라가는. 그럼 이런 시기에는 은행들은 주로 어떤 뭐 테크닉, 뭐 어떤 뭐 전략을 구사하냐? 예금 금리는 최대한 안 올려줍니다.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예금 금리는 일단 버티고 있어요. 반면에 대출 금리는 만에 하나 1%포인트 올랐다면 이미 앞으로 더 오를 거야 라고 해서 1.5%포인트를 더 크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대 마진이 올 상반기에 크게 늘어났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상반기에도 예대 마진, 예대 금리 차이 컸다라고 한 게 2.01%였는데 올해 상반기는 그거보다 더 늘어났죠. 2.08%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자 수익 20조라는 뭐 인터넷 은행, 시중은행, 뭐 일반 은행 다 합쳐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계 대출 자체도 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니까 증가세와 늘었다와 증가폭을 봐야 되는데요. 느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증가하는 폭들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뭐 가계부채 총량제는 효과는 있었다. 뭐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는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가계부채 증가폭은 점점 줄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원인이었던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확연히 안 늘어납니다. 뭐 집 사는 사람도 많이 어렵고 대출도 까다로워졌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풍선 효과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막히니까 신용대출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또 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사업에 쓰는지 아닌지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생계 쪽으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쪽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이나 뭐 사업자 대출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월등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의 질에 있어서는 더 악화됐다. 이렇게 이번에 상반기에 가계부채 증가의 뭐 겉과 속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들 그 수익 구조를 좀 보면 이게 이자 수익은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비이자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은 좀 썩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비이자 수익은 지금 뭐 거의 급감하는 모습인데 비이자 수익은 뭐냐? 은행들이 이 예대 마진, 이자 장사 외에 자체적으로도 뭐 주식 같은 것도 좀 투자도 하고요. 은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상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했는데 이런 거에서는 거의 지금 부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은행의 경쟁력은 거의 낙후돼 있다. 즉 고객에 있어서 쉬운 예대 마진, 이 금리 이자 장사만 하지 자체적으로 뭐 주식을 잘한다든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들은 역량이 좀 떨어졌다라고밖에 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리 우리 은행권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 좋은 분석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대손 비용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대손 비용도 많이 줄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좀 그나마 긍정적인 차원은 뭐냐면은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부실화될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 정도는 자기가 봐도 연체가 심하니까 부실화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실에 대한 충당금 등을 많이 쌓아놓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많이 미리 쌓아놔서 앞으로는 연체라든가 부실화될 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많이 방어책을 해놨다? 그나마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은행권의 이렇게 이자 장사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앞으로 계속 금리 상승이 될 추세라고 하니까요. 네. 부담이 더 느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 연준에게 많이 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의 상황을 좀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붙잡고 있어서 동결을 하더라도 미국의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시중금리가 조달금리 상승 이후로 같이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시중금리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당장 올 하반기에 2번이나 더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시중금리가 그에 비해서 더 빠르게 오르게 된다면 글쎄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중금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출자, 특히 서민들의 대출 부담은 올 하반기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